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살림에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듯 삶에도 몇 가지 테크닉이 있다. 노력을 덜하고도 효과가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덜 약속하고 더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많이 하면 기대가 떨어지거나 실없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해주면 대단한 친절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말한 공사를 3주 안에 끝내주면 대단히 고마워한다. 방 청소를 부탁했더니 설거지까지 해놓고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세차까지 해오는 경우이다. 다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이다.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전부 보답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이다.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도 새 직원에게 계속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선행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행이다. 이런 대가는 언젠가 한 번에 찾아오며 오히려 그 가치가 더해져서 돌아온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면 누군가 곧바로 뺏어간다. 내가 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무엇을 더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번 배운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지 끊는 게 아니다. 암도 없애기보다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고, 정욕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없애려 하기보다 자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써 함께 지낼 수 있다. 또 하나, 말을 멈출 때를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말을 멈춰야 하는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실제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재미있는 건 대화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것을 내준 셈이란 점이다. 그러니 잠자코 들어도 손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싶다면 그가 뒷담화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해라.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뒷담화 저항 기술은 상당히 고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뢰이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뒷담화이기 때문이다. 설령 뒷담화 패거리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놓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값진 신뢰를 얻게 된다. 장거리 비행에 오를 때는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들고 가라. 심심하면 읽혀지고 따분하면 잠이 올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일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말라.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도 없다. 출근 걱정에 억지로 불면증을 이겨보려 하면 둘 다 잃는다. 그냥 잠이 안 오면 하루 안 자도 그만이지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밀린 일도 하며 놀아라. 그러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대로 나가면 된다. 누구든 그렇게 며칠만 지내면 잠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잠은 고양이 같은 놈이지 강아지가 아니다.
내버려두면 오히려 와서 비비적거린다. 안 올 때는 그냥 안 오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온다. 동네를 걸을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어디를 가든 다시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다니는 길은 이미 정형화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저 목적지로 걷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로 가면 우리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깨지며 의식이 살아난다. 정신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에너지로 변환되며 삶을 윤택하게 한다. 굳이 멀리 여행 갈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따라 걸어라. 뒷길로 들어오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켜 먹어라. 맛이 확인된 메뉴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시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맛이 있으면 먹는 즐거움이 하나 더 알게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이다. 무엇보다도 친절은 최고의 삶의 테크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공경해주는 사람을 공경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 상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힘으로 혹은 내가 가진 지위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면 상대도 언젠가 갚을 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친절이야말로 위의 모든 삶의 기술을 아우르는 최고의 삶의 기술이다.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가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비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응,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든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섹스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교가 필요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겨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 있다며 정강이를 걷어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최악이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을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한 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이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한다. 솔직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하고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한다.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칼과 같다. 상대를 위해 요리해 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의도치 않았다 해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도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신은 참 뚱뚱하군요. 당신은 얼굴이 커서 소처럼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그냥 무례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당돌이 되묻는 사람도 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말만 해도 광분할 사람 중에 하나다. 남의 입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으니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탓이다.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받지는 못한다. 칼을 휘두르고 놀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과 같다.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 솔직함에 마음이 빠지면 말은 칼이 된다. 남을 이해하면 나의 실수가 보인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충고로 부르든지 고언으로 부르든지 농담으로 부르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든지 상관없다. 설령 당신의 말이 요점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더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뱉는 말이거나 이번 기회에 의젓함을 보여 잘난 척 하려는 의도이다. 때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욕구가 태반이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드물고 사실이라 해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러니 충고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원하지도 않은 충고를 충고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마음에 칼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기 바란다. 흔히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다. 솔직함은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당신은 게으르다. 왜 그렇게 오만해요?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요? 2번이나 이혼하셨다고요? 아이를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나요? 피부가 엉망이군요. 아니 머리를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패션 감각이 형편없군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 너는 그 얼굴에 밥이 넘어가니 같은 모든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의견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무례함은 모든 진실조차 날려버리는데 의견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과 숨김 없이 바르고 곱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고추를 내가 쳐다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걸 아무데나 내놓고 다니고 흔들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그것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내놓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주위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을 다시 하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충고, 글쎄. 내가 받기를 원해서 받은 충고는 얼마나 될까? 그 중에 진심이 담긴 충고는 얼마나 되며 진심이 담겼다 해도 사실만이 담긴 충고는 얼마큼일까? 또 그렇게 얻은 충고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 경우는 어느 정도였을까?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충고는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다. 나는 여러분께 함부로 충고하려 들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상대가 묻기 전에 하는 충고는 설령 가치 있는 충고라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라 감정만 상할 뿐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기 마련이다. 특히 원하지 않은 충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칼이 된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다. 때때로 가장 좋은 충고는 침묵이고 모르겠다가 두 번째이다. 날계란도 체에 걸으면 힘줄이 나온다.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해도 몇 개의 질투와 몇 개의 자랑과 많은 주관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고민에 대하여 대부분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충고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설령 의견을 물어도 그것은 그저 자신이 내린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당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상 충고가 필요 없고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충고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충고하고 싶다.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와 그래도 충고하려면 세 문장 안에 끝내라 이다. 이 글이 짧은 이유이다. 생각의 비밀. 전 우주를 통해 강력한 힘은 중력이나 전자기력, 강력이 아니다. 우주의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은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며 끝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생각 에너지의 변형된 모습이다. 물질은 생각이 눈에 보이게 된 상태일 뿐이다. 사람의 모든 성공도 결국 생각에서 시작돼 현상이 되고 물질화된 결과다. 생각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파괴적이거나 건설적이 된다. 공포, 불안과 의심, 걱정과 절망, 슬픔, 분노 같은 생각에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세상의 법과 조화를 이루면 지극히 사랑스럽고 행복한 일, 협조와 평안, 위로, 안심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파괴적인 생각은 소멸되며 사라지지만 건설적인 생각은 확장하며 보존된다. 나는 40여 명의 청장년 학생들을 데리고 중앙대학교에서 글로벌 경영자 과정 수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특별히 선할 것도 특별히 악할 것도 없는 평범하고 보편적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 개개인은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하고 의젓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한 번만 이 안에 모인 동기들을 친형제 자매처럼 받아들여 볼 것을 권한다. 더불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시간을 서로를 위해 사용해 보라고 강력히 권한다. 그렇게 모두가 약속을 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내려놓고 마음을 놓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 순간 아무리 거친 사장도 냉혈한 금융인도 무술인도 지독히 경계심 많은 사업가도 모두 천사가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는 사이 그 위로나 축복이 모두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축복은 더 커져서 메아리처럼 울려나간다.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들은 평생 만나온 친구처럼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다. 나는 매 학기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적 같은 관계를 단숨에 부셔버릴 방법도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말하고 험담을 하거나 심지어 누군가의 흉을 과장해 전하기만 해도 단숨에 결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힘은 매우 파괴적이라 모처럼 꺼내놓은 선한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열지 않게 만든다. 옳은 생각과 맑은 정신으로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노력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매 순간 모든 생각은 인생을 멋지게 하거나 혹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엉망인 인생을 사는 중이라면 머릿속에 엉망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번 실패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향한 비난만 나올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열망해도 실패에서 벗어날 방법은 불평을 그만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었음을 알게 될 때야 가능하다. 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모든 실패, 모든 아픔, 모든 난관은 그 이면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숨기고 있고 이 숨김을 찾는 것은 고요한 침묵을 통한 생각의 힘이다. 생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온 우주 안에 이 힘을 대신할 힘도 없고 이 힘을 능가할 힘도 없으며 이 힘을 막을 어떤 힘도 없다. 당신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기계인지 나는 모른다. 당신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글의 단어적 의미를 이해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우주에 뿌려진다. 그 에너지는 세상에 흩어져 자신이 품은 생각의 근원을 따라 안착될 만한 곳으로 나간다. 그리고 뿌려진 그 마음을 따라 선이나 악의 형태로 뭉치고 부풀려져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을 안고 복리로 이자가 붙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고요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런 마음은 슬픔을 아우르고 기쁨을 더하고 행복과 건강이라는 선물과 함께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다. 결국 행복과 건강, 기쁨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각의 결과다. 내가 생각을 옳게 쓰면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을 옳지 못하게 쓰면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것도 모두 이 생각의 쓰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내 학생들에게 이번 한 번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며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 40이나 50이 다 되어 이 원리를 배우는 건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배우지 못한 누군가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실행하라. 선을 이루는 성실과 관용이 당신에 대한 모든 어려운 일을 막아낼 것이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믿음은 당신의 모든 손실을 보상할 것이고 재난도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슬픔은 위로받고 번영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은 자신들과 같은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끌어들여서 불행과 파멸을 향해 달려나가고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사랑스러운 생각들은 정확하게 행복과 번영을 위해 달려나간다. 이런 사실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고 생각의 비밀이다. 이것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우주를 품에 안는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를 다른 형제보다 더 아끼었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한 기억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 형제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거의 없다. 부모 역시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냐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지만 손가락을 펼치면 길고
짧은 게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손자들도 다른 손자들만 편애하며 시기하거나 서운해한다. 사실 아무도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논점은 공평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보다 왜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자에 천지불인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바다에 쓸려 사라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 남편이 사고로 죽어도 3대 독자가 사라져버려도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을 감옥에 살아도 젊은 처녀가 몹쓸 짓을 당해도 구해주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고 늙어서까지 노동으로 생을 마감해도 하늘은 위로 한마디 없고 나라를 팔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남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3대가 잘 살아도 하늘은 번개를 내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고 신은 이런 편애를 두고 보시는 것일까? 그러나 천지불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편차를 인정하고 편차를 조정해 나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주의 원리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평형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없는 세상은 흐름이 없는 고요한 세상이며 이것은 곧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음이 없고 춥고 따뜻함이 없으며 좁고 넓음이 없고 어둡고 밝음이 없다면 세상은 전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것은 결코 죽는 것이다. 피도 흘려야 사람이 살고 강도 흘러야 생명이 살고 돈도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결국 하늘은 혹은 하느님은 흐름을 막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름에는 순류와 역류가 있다. 순류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말한다. 역류란 이에 반해 세상을 거칠고 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순류는 평화와 안락의 시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며 역류는 광분한 집단이 변혁의 이름으로 폭동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순류와 역류가 끝없는 자리바꿈을 한다. 포악하고 거친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망치면 명분을 앞세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다시 순류를 만든다. 평화가 지나고 탐욕이 휘감고 결핍의 시대가 오면 위인으로 가장한 지도자들이 다시 역류를 만든다. 지난 수천 년간의 거시적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은 역류의 시대에 불의를 끊어내려 한 적도 없고 순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 적도 없다. 이곳이 지옥의 시대이건 천국의 시대이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신은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일로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을 비관하고 타락한다.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세상의 불완전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개념상의 해결책일 뿐이다. 그런 개념이라도 없으면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뿐이다. 신은 천국과 지옥을 달리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렇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한다면 한 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이유를 찾게 된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를 그치게 된다. 이 불평등에 순응하는 순간 불평등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태어난 여건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환경과 여건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절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사소한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 인생이란 험한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방주사조차 맞지 않아서 인생의 고난에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환경이나 재능이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평하지 않는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가 열심을 부릴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끈기와 열정을 오래 품을 자신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음이야말로 거대한 곡식 창고인 셈이요 멋진 사냥터이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억울하고 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가난이나 매번 부족한 은행 잔고 때문에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고 사업 실패는 좌절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내가 세상에 실망해 그나마 공평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사업보다는 직장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면 내 노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불공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 한 해 수입이 일반인들 수십 명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여러 일을 한다 한들 수십 명의 평생 일을 1년에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불공평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까지도 받는다.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데 가장 첫걸음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